안녕하세요. 에너지 브리핑 최보경입니다. 에너지가 지금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력의 핵심 카드가 되고 지방도시의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면서 전쟁 속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로 생존 전략을 세우는 지방 중소도시, 그리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재편까지 오늘은 현재 변화하고 있는 에너지의 세 가지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에너지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 협력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한국과 베트남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희토류와 요소수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의 공급망 연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열린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럼 환영사에서는 한 베트남 경제 협력 방향으로 미래 첨단 산업,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 과학기술 협력의 세 가지 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유와 희토류 등 자원 확보를 넘어 원전과 재생에너지, 장거리 전력망 구축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에너지 분야 전반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양국이 체결한 한 베트남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통해 우리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게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 전 주석이 남긴 이불변 응만변을 인용하며 변하지 않는 가치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국 간 변치 않는 우정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친 복잡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밍흥 총리는 양국 협력이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생산과 연구, 혁신이 결합된 클러스터를 만들어 기술 이전을 넘어 연구원 간의 공동 연구와 기술 상용화 중심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양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대거 참석해 첨단 기술과 소비재, 인프라,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70건 이상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 도시의 선거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집값 상승이,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에서는 행정 통합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방 중소도시들이 인구와 기업을 붙잡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외부 수요를 끌어들이는 방식에 의존해 왔는데요. 여기에 전입지원금이나 청년정착금 같은 현금성 지원이 더해지며 인구 유입을 시도해 왔지만 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재정 자립도 30%의 벽을 넘지 못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80%가 소멸의 공포를 실감하는 현실에서 이 전략은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특히 기업 유치 전략은 조건이 나빠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른바 철새 기업을 붙잡는 데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역의 자연자원, 즉 햇빛과 바람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산업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연금 모델입니다. 에너지 설비는 한 번 입지하면 20-30년 단위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매년 수익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민이 지분 구조나 연금 형태로 함께 나누는 구조,
그것이 바로 에너지 연금의 본질입니다. 실제 지방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구체적인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북 군산에서는 새만금 일대의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익산에서는 유휴부지 1,000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기반으로 가구당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정기 지급과 함께 마을 단위 기금 월 500만 원 배당 구조가 제안됐습니다. 또 경북 영덕에서는 육해상 풍력단지 1.5기가와트를 통해 연간 798억 원의 수익을 확보하고 군민 1인당 연 240만 원, 4인 가족 기준 960만 원을 연금처럼 나누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세 지역의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기존의 일자리 유치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설비 자체를 지역의 자산으로 삼고 그 수익을 주민소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만들어낸 가치를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에너지 수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모델은 해외에서도 이미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풍력단지 개발 시 발전 사업자가 지역사회에 커뮤니티 베네핏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제도화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이러한 정책 실험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책 설계와 아이디어는 축적되고 이어져야 하며, 특히 에너지 기반 수익 공유 모델은 향후 지방 경제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미국의 에너지 수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쟁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4일 중동산 에너지 수입이 막힌 아시아와 유럽이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량은 하루 평균 1,290만 배럴이었습니다. 또한 해운데이터 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로 향하는 미국산 원유와 LNG 수출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미국은 이달 들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원유순 수출국으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는데요.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이 제한되면서 대체 공급원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출 증가가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기존 정유시설이 중동산 원유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있어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미국산 원유를 처리할 경우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프라를 개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유럽 역시 미국산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공급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미국 내 주요 수출 거점인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지역의 원유 수출 시설들은 이미 물리적 처리 한계에 근접한 상황인데요. 추가 인프라가 확충되더라도 전쟁이 종료되고 중동산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미국산 에너지의 매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수출 증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로 장기적인 판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움직인다. 애덤 스미스는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호가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며 시장을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흐름을 좌우하고 강력한 힘을 행사해온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중심에는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외교를 움직이고 도시의 생존을 좌우하며
국가의 운명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금 그 길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브리핑 최보경이었습니다. 다음 브리핑에서 또 만나요.